영어로 하시라는. 영어로. 그래서 호흡이 가빠라서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큐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이거 네. 키우려면 여기 오른쪽에. 네. 여기. 이걸로 어떻게 어디였지? 큐. 여기 있네요. 네. 있나요? 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거 되나? 됐나요? 네, 다시 이제 별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네. 아, 여기를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형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네. 저 디스팅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발표 자료는 따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공유 자료는 바로 나올 거예요. 네. 발표 자료 나오니까. 화면만 그런가요? 뭐 끊겼다. 저보다 잘하지. 국장님도 어디로 가셨나요? 하지 않나? 국장님. 나왔다. 됐다. 예. 잠깐만요. 됐어.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북한의 육상교통이 이제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인데, 육상교통이 뭐 대부분이라서 일단 교통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주 내용은 이제 주철동도에서 주도정철로 변하고 있는 북한 교통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이 육상교통 진화에 대해서 왜 살펴보게 되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도정철, 그리고 시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이 과연 주도정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약간의 전망을 포함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연구가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교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연구를 했고, 특히 교통기관에서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미래를 다뤘는데요. 사실 이제 좀 장래 한반도 교통의 좀 합리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래뿐만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나 현재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육상교통을 진화라는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북한 교통은 주로 이제 정부에서, 정권에서 주도해서 철도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붕괴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알아서 스스로 교통이 발생하고 그것이 발전해 왔다. 이것을 진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움직였는데요. 서비스하라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수요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도 합리적이보다는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시대별 교통 정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 시대는 전쟁이 바로 이후에 철도를 기본 교통수단으로 채택했지만은 전쟁 바로 이후에는 그것을 좀 중화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철도의 중요성을 좀 더 많이 부각시켰고 대신 도로에 대해서는 단거리 교통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김일성 시대 말기쯤 되면 이게 이제 약간의 김일성 시대 어디까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72년도에는 우리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남북이 또 정상협력 비슷한 것도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 80년대까지는 남북 체제 경쟁 선물로 고속도로들을 북한도 많이 지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이제 실제로 이런 고속도로를 완성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이른바 경제난,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고 있는 경제난 때문에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어떤 사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철도보다는 도로가 좀 더 주 교통수단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때는
이런 도로 부분도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질적인 어떤 성장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의 교통 지표입니다. 중요한 교통 지표가 이제 도로나 고속도로는 뭐 남한이 훨씬 많죠. 자동차에서 포함해서. 근데 철도만 유일하게 북한이 좀 연장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북한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거의 대칭적 또는 반대적인 상황입니다. 남한은 주도정철 상황이고요. 여객이나 화물이나 북한은 주철 정도입니다. 여객이나 화물이나. 이거는 사실은 아주 옛날 자료라서 1986년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 자료라서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변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자리에서 약간의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교통수단, 북한의 교통수단 수송 분담률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데 그 연구들에서 몇 가지 제시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성과 화물성에 대해서 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는 이제 화물성 분담률이 한 90%대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느 연구나. 근데 여객 같은 경우는 50에서 한 75%까지 매우 좀 약간의 분산이 좀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명확한 도대체 북한은 수송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부분도 자료가 부족합니다만 이 자료들도 북한의 자료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국내 자료인데 이것 근거도 사실은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철 정도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형상으로라든지 이런 그 철도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맞는 뭐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철도의 특성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북한은 이제 남한과 달리 철도에 의한 여러 가지 교통 체계를 상당히 거의 완성된 것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여객성이 아니라 자원 수탈을 위해서 또는 대륙 침략을 위한 철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철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한은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고 당시 또는 이제 자동차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로는 당연히 굉장히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북한이 적어도 내부지향적인 공업화 전략들을 취했기 때문에 철도를 주요한 주교통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도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에 구축된 철도 노선입니다. 그 위에도 있었지만 아주 일부 노선만 철도 노선이 생겼다, 건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철 정도 체계에서 도로교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도로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장거리나 대량 수송에서는 좀 비경제적이고 다만 단거리 수송에서 역할을 해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철도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아까는 80년대, 90년대 철도가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60년대부터 이제 철도의 수송 능력이 한계라든지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의 역할들을 좀 더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 수송 방식이라는 데서 단거리 수송에서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적어도 80년대까지는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자, 이런 주철 정도가 천천히 좀 공개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한의 그 철도 관련 포스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부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정상 운행을 보장하자. 그다음에 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그다음에 중량화를 실현하고 뭐 수요를 보장하자.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써 있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극복하기 어렵다 또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반론적으로 좀 보여주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이게 실제로 얼마큼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이런 그 아까 표 같은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에는 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졌다는 걸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료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의 여객 열차 운행 시간표, 시각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2019년의 열차 시각표입니다. 이게 뭐 한 굉장히 한 10장 정도까지 되는 10장까지 한 8장 정도 되는 시각표인데 그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그 뚜렷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평양에서 청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27시간 43분. 그러니까 하루가 더 걸린 거죠. 하루가 더 걸려서 3시간을 이상 걸린 것입니다. 2019년에 공식적인 시각표고요. 그다음에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12년에 똑같은 여객열차 시각표입니다. 그거는 아까 27시간인데 23시간 줄었죠. 사실은 줄은 게 아니라 이 과거기 때문에 좀 더 과거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죠. 힘들어서 이게 이제 버젓이 사실은 북한의 철도성이 철도 출판사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조차도 과거 일을 이런 일이 북한에 사실 있을 수 없거든요. 자기들이 나빠졌다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내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는 이걸 심각성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과거 시간인데 좀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로 추정되는 토마스 쿡 그 열차 시각표가 있는데요. 전 세계의 주요한 국제 열차를 다루는 시각표입니다. 그래서 평양원 청진이 여기 이제 급행열차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15시간 46분이 소요됐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뭐 딱딱한 의자, 뭐 수트한 의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긴 하지만 시각표는 그렇고요. 시간은 한참 앞당겨서 6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6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1939년도 열차 시각표인데요. 평양 여기는 청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곳의 뜰이 더 현재보다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표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39년, 2000년 주간, 2012년, 19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같거나 1940년에 비해서도 비슷하거나 또는 뭐 오히려 나빠졌고 평양 청진은 사실은 39년대는 없지만 최근에 20년 동안 훨씬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열차 시각표의 문제고요. 실제 시간은 사실 더 걸립니다. 이게 열차 시각표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운행 정치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선이 북한의 철도가 단선이고 기관차 부족하고 뭐 정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좀 더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아주 예전처럼 원활한 통행 시간은 보장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출발 시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왜 주철 정도의 붕괴가 일어난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은 석탄을 위주로 하고 석유를 좀 종으로 하는 그런 에너지 체계를 찾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권이 이제 붕괴가 되고 원래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권하고의 일종의 동맹들끼리 이제 교육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권 내 교육을 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유 도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석탄 또는 원유를 도입하거나 발전한 원유 도입량은 90년 대비해서 98년 10년도 안 된 시기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나머지도 굉장히 적은 20%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발전량은 더 줄어들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극복이 됐다고 합니다만 90년 대비 2016년에 원유는 21% 정도 수준. 옛날 90년에 비해서 전력 생산은 86, 석탄 생산은 93%. 그 전력 생산과 석탄 생산은 많이 극복이
회복이 됐는데 원유 도입 부분은 아주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방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계획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량성을 또 해야 되는 대량성을 통해 가능한 철도가 중심되고요. 여기에 이제 공업화라든지 경제성장 계획들을 위해서 철도의 무게 중심, 이제 철도에다 여러 가지 무게를 젓는 중심을 줬는데 강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철도의 역할들이 문제가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대 그 전부터 철도가 문제 있었지만 90년대 특히 에너지 문제 때문에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들 했습니다.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고 물리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도로에서도 그런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상으로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유는 허용됐지만 실제로 생산선에서의 자동차 소유라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뭐 정부에 대한 소유 원칙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지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나 철도나 이런 교통 운수 전반에 걸쳐서 자급자족성, 그러니까 북한이 생산하는 에너지원들을 위주로 해서 교통운수는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주로 이제 석탄과 수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철도가 중심이 되게는 초반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철도가 또 문제가 철도 운송이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의 이제 철도 자체의 문제도 큽니다.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북한 철도는 단선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로 지금 생각하면 단선이라는 게 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 그 당시에는 사실 상당히 합리적이었다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단선 체제였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복선한다든지 개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비용이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재건을 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용들을 여기에 쏟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거 미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선이다 보니까 우회로드를 우회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태주나 사리원, 신의주 쪽이 굉장히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된 지역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선 철도의 효율성, 비효율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했는데요. 일단 많은 화물들은 한꺼번에 좀 실작 일어나자 그래갖고 수송 조직들을 좀 바꿨습니다. 이른바 3대 수송 방침에서 연대 수송이라 해갖고 모든 수송들을 다 가용한 수송들을 알아서 하는데 특정 기관들이 니네가 맡은 그 주관이 되는 기관들이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이제 기재부가 맡았다 그러면 기재부가 다 처음부터까지 다 수입하고 실어 나르고 필요한 것까지 실어 나르는 그런 것들이 연대수송이다. 아직도 이제 북한의 주요한 수송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것과 맞물려서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이용이 활성화되는 어떤 계기랄까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관차에 많은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서 전기관차 중량들을 높였는데 실제로 이제 하부 시설들, 레일이라는 것들, 침묵이라는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제로 제대로 또 수송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력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석탄과 수자원이 중요한 그 중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방국에서 수입하는 석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전기에 움직이는 철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석탄을 또 캐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 또 전기가 들고 근데 실제로 이게 또 효율성이 낮아져 보니까 캐는 석탄 적어지고 발전량은 적어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좀 빠졌다. 그런 것들이 이제 철도 교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차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기관차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주요한 간선에는 전기 기관차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유지부서라든지 또는 기관차의 어떤 그 업데이트, 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기관차들을 쓰고 특히 이제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차, 정지 뭐 이런 또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라든 이런 문제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철도 시설 노후화도 굉장히 큽니다. 아직 이제 이 철도의 시지포 정도가 일제 강점기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들도 이제 북한이 순도레일도 새로 만들려고 자기들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제반 산업들의 납부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대로 지원하는 철도 시설 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체제 관련 문제도 큽니다. 사실 북한에는 이제 헌법상에는 이동의 자유가 명확히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북한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들이 굉장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여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제 문제는 철도와 도로가 좀 다릅니다. 철도는 탈 때부터 여행증 검사하고 중간중간에 또 여행증 검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단속 수준이 높은 데 비해서 도로는 사실 평양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대로 된 적이 안 되고, 나머지 지역도 단속이라는 걸 합니다만 여기 쓰는 것처럼 비합적인 통과력, 사실은 돈 받으면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평양과 평양대, 그다음에 일반 지역 내외에는 이런 것들이 단속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철도와 도로에 비해서 이동의 단속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짐 규정도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짐 규정이 있고요. 또 쌀, 석탄, 이른바 전략 물자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실현하는 것들이 못하기 때문에 당국에 신고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철도가 굉장히 체제에서 선호하는 또는 중점이 되는 수단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이런 문자에 대해서, 일본 문자에 대해서는 이 수송을 갖다가 막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철도 중심의 시대와 붕괴의 원인을 살펴봤고요.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6개 노선 정도가 있고, 이것도 노선도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 8개, 6개다, 7개, 8개다, 9개다 이렇게 노선이 왔다 합니다만 대충 거의 한 600에서 700km 정도는 노선이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경제 성장의 지원보다는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런 것들의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또 이것 유지 관리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양쪽으로 질적으로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여객수송만 봤을 때 자동 채송량은 양쪽으로는 한 80%를 차지합니다. 북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옛날 자료입니다만. 근데 실제로 이제 여기 있는 여객순환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거리를 고려한 양입니다. 거리를 고려한 양으로 봤을 때는 한 25% 정도, 전체 양의 한 25%에 불과한 상당히 적은, 상당히 단거리만 통행했다. 그 당시 88년에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시장 현상이 북한에서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발생했고요. 그 전에도 물론 시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좀 확대되고 종합화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있는 여러 가지 기관, 군부대, 위원회 이런 데들이 알아서 대무역에도 각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무역에 참가해도, 무역을 하려면 또 수송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시장 형성과 더불어서 유통망 등이 형성됐습니다. 장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달라졌고요. 옛날에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움직였는데 이제 수송선을 움직이는 그런 것까지 발달됐고요. 김정은 정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아직은 여러 가지 이것을 없애려고 또는 또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도 하고 화폐 개혁도 일종의 이런 방향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패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암묵적인 무빙 정도로 관리 차원 정도의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통이 발달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송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야지만 시장들이 어떤 유통의 네트워크 형성되고 또 가격들의 안정이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과연 그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이제 식량 난연인데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은 굉장히 심각했는데 관련 조사에 의하면 5개 지역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도 북한의 1인당 식량 생산량은 기본적인 소요량보다는 조금 적었다고 하고 조금 기본 소요량은 좀 많았고요. 이 지역의 생산량은 적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는 총량은 기본적인 생산량보다 많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이제 주로 수송 체계의 문제가 좀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된 연구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김인수 교수님은 육사관학 교수님인데요. 여기 이제 살펴본 논문을 보니까 여기 표 있는 것처럼 평양과 평남 지역이 전국의 자원의 어떤 규모와 규모에서 봤을 때 48%가 이 2개 지역에 몰리고 있고 특히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황해북도에도 전체 10%밖에 배분이 안 되더라. 자기들이 생산한 것도 제대로 배분이 안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식량난의 원인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화들이 도로교통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서비스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도가 또는 북한의 어떤 정권의 수송체가 계획 경제가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민간 경제가 스스로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수송에 대한 공급 체계, 즉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민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정부에서 관에서 정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알아서 자구책 차원에서 수송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비스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차들이 이제 여객수송이나 화물수송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차는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한 90년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전했고요. 2010년대쯤에는 이미 여러 가지 경쟁으로 인해서 운송비가 안정화, 또 정가제에 도달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전국적인 노선망, 유통 노선망까지 구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10몇 년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차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사실은 이제 알아서들 비합법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주로 이제 개인이나 또는 힘없는 기관들이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또는 생존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최근은 힘 있는 기관들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가도 사실은 초기에는 뭐 담배나 술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폐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은 일종의 이제 배차라는 것들, 정류소라는 것이 마땅히 없었는데 이거 정류소도 만들고 또는 정류소뿐만 아니라 배차 체계까지도 갖추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노선에 언제 출발 시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보편화되고 또 합법화되었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선 통신인데요. 그러니까 휴대폰이죠. 북한의 휴대폰이 여러 가지 각 지역의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량, 수요량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이걸 맞춰주는 것들이 공급을 하는 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의 거고 서비스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여기는 북한은 이제 굉장히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의 북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는 물혁명의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휴대폰 사용량들도 이제 참고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장사 또는 사업일이다. 그래서 통신이 그런 교통 또는 유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로교통의 시장은 한계가 많습니다. 네.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회주의 체제죠. 적어도 사실은 겉으로는 또는 뭐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영기업이라든지 관외 투자들이 아직도 크게 활발하긴 합니다만 그 수준이 또 규모가 낮은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합법성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안 한지가 아직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이동의 자유 문제가 또 큽니다. 또 이제
도로라든지 어떤 교통수단의 양적인 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의 육상 교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약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데가 이제 체제 전환국들, 이른바 이제 정치 체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경제 체제가 바뀐,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또는 바뀌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85년, 80년대 초에 이제 개방한 뒤로 2000년대에 도로 부분들은, 여객 부분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뭐 20% 정도 바뀌었고, 대신 화물은 이제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서독 같은 경우도 89년, 그 다음에 90년에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급격하게 자동차 보유율이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이것이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정체 문제까지도 문제가 될 정도로 급격하게 그 자동차 보유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체제 전환국에서도 도로의 수송량들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철도는 대신 정체되거나 좀 감소하는.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도로는 파란색인데요. 굉장히 몇 배, 뭐 5배 이상 증가했는데 철도는 비슷하거나 또는 좀 감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장내 도로교통수송 분담에 대해서 살펴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연구에서 전문가들 상대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왼쪽이 이제 그림에서 왼쪽이 여객 수송 분담률이고 오른쪽이 화물성 분담률입니다. 여객은 좀 재미있게 또 40%, 50%, 그다음에 60%, 70%대가 이제 이 약간의 그 쌍봉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로 갈 것이다. 다만 이것도 우리나라의 수송 분담률, 여객 그 도로의 여객 수송 분담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지만 북한의 현재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다. 화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화물은 지금도 높아질 것이다. 근데 적어도 이제 남북한 다 합치면 북한은 지금보다 도로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남한은 지금보다 좀 한반도 상황에서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철도 중심의 육상교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30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정권이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해결할 의지 또는 능력이 매우 의심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신 도로 부분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은 정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한에서는 일본 이제 70년대부터 정부가 주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했고 이것을 지원하는 교통체계로 도로에 투자했는데 북한은 똑같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투자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일제가 남기고 한 또는 일제가 두고 한 잔존 어떤 그 자원인 철도를 갖두고 유용한 것들을 중점을 뒀다면 우리는 사실은 철도가 제대로 없거나 또는 그 당시에 자동차, 북한은 50년, 60년대 자동차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시대도 그때도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화물 부분에서 그런 걸 시작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었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자 이미 북한에서의 도로가 주교통수단이냐 하기에는 아직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도로교통에서 뚜렷한 어떤 성장세라든지 또는 산업 부분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는 진행 중이거나 또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북한 정권이 아직도 여전히 철도를 사회주의 계획 요소라든지 또는 인민경제 선행 부문이라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들을 아직도 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력량, 이동의 문제, 인프라의 어떤 양적 결정 문제들 이런 것들이 도로교통의 어떤 시장화 또는 성장세를 아직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사회주의 주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권은 아직도 이제 사회주의를 선호 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시장주의를 선호하고 있고요, 이미. 다만 이제
화폐 개혁이 한 몇 번째, 공식적으로 한 두 번째고 뭐 실제로는 몇 번의 화폐 개혁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북한 정권은 시장 세력에 의해서 적어도 공식적인 아니지만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권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더라도 내부적인 어떤 개방은 천천히라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 교통 또는 육상 교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요. 적어도 이제 확실한 것은 철도 중심에서 도로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또 정권이나 주민들도 모두 다 도로 부분의 중요성이 교통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할 것은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의 정권과 또는 민간의 어떤 선호하는 체제 또는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줄다리기가 계속 이제 30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민간이 조금 더 민간 쪽으로 점점 기울어 갔다. 어느 이제 촉발적인 어떤 계기가 된다면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얘기나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대북 제재가 좀 일정 수준 완화되거나 또는 북한 체제의 일정 부분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체제국 전환 사례처럼 북한도 도로교통이 급격하게 성장되거나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강정희 박사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허리도 불편한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도로교통연구소 이제 2017년에 나라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 백 박사가 주로는 과제에 좀 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쳐다보기도 하고 뭐 그게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본 게 북한의 금강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북한에 대한 시체를 뭐 아무리 문헌으로 봐도 제 상식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최근 제가 그동안 가본 한 70개 나라에 대해서 이제 도로교통사를 이제 쭉 크로스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철도에 대해서도 보게 되고 옛날에 해양 시대도 쭉 가락을 치다 보니까 이제 좀 공부할 게 많은데 오늘 이제 저기서 제일 제가 아까도 백박사님 자꾸 물어봤던 게 아니 이놈의 나라가 지금 도대체 우리가 첫째 이제 많은 지금 사례를 주셨는데 제가 현상을 모르겠어요. 첫째 이 현상이 과연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 나라고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동의 자유, 그다음에 어떤 이동 시설에 대해서는 대충 통계를 봤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동 수단들, 그다음에 어떤 이동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알아봐야 장래 변화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워낙 원론으로는 서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전문가님께서 이런 현상을 보실 때 특히 이제 북한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과연 이게 어떤 나라 정도 좀 이해가 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보면 이런 하드웨어로 보면 뭐 방글라데시나 우간다보다 나은데 어떤 그런 이동의 수요나 그런 이동성은 이걸로 봐서는 훨씬 못하는 나라 같거든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